밥그릇 밑에 문장 하나. 나는 김영숙이다.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말하게 된 건 어느 날 밥그릇 밑에서 한 줄짜리 문장을 주워 올린 뒤부터다. 한때 나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늘 농담처럼 사용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다. 그 문장 사이 부모가 물러날 때와 버텨야 할 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이제는 안다. 그날도 나는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아들 진우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 나엘이. 상견례도 아닌 첫 만남인데 나는 김포까지 2시간 가까이 차를 몰아갔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출발했지만 퇴근길 정체는 내 예측 따위를 비웃었다. 늦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신호등은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DJ가 가벼운 농담을 흘려보냈지만 내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예약된 소불고기집에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서 먼저 앉아있던 해리의 어머니 이야기에 편의를 위해 박선자라. 부르겠다. 손목시계를 톡 치며 말했다. 사부인, 10분 늦으셨어요. 멀리서 오신 건 알지만 기본은 지키셔야죠. 말끝이 깔끔했다. 그리고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목소리는 분명 미소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내 지각을 타박하는 흉기로 변해 있었다. 이후 대화의 톤도 그랬다. 식당 선택을 자신이 했다며 생색을 냈고 반찬은 가지수만 많고 먹을 건 없다며 직원 앞에서 불만을 쏟아냈다. 나는 직원에게 맛있어 보이네요. 고생 많으세요라고 다독였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이미 가시가 돋아 있었다. 내 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이라 긴장한 탓일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불고기가 지글거릴 즈음 박선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혜리는 결혼하면 압구정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대출을 좀 받더라도 사부인도 보태주실 수 있죠? 요즘은 시댁에서 그 정도는 다 해주니까.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물은 입을 축여주기보다는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냉기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때 밥그릇을 살짝 옮기려다 느껴졌다. 사각. 그릇 바닥과 테이블 사이에 낀 종이 감촉. 그 작은 이물감은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되었다. 나는 화장실로 향해 문을 잠그고 접히고 눌린 영수증 뒷면을 펼쳤다. 삐뚤게 달린 글씨. 아주머니, 저분 진상입니다. 아드님,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문장 하나가 내 속을 급속도로 식혔다.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화장실 거울 속의 내 표정은 낯설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떤 문턱에 서 있다. 그 감각이 분명했다. 감정은 잠시 뒤로 밀리고 내 안의 습관 사실 확인, 구조화, 증거의 진위가 앞으로 나왔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서 나는 늘 먼저 사실부터라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이번에도 같았다. 나는 손을 닦고 자리에 돌아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식사를 끝낸 뒤 급체 핑계를 대고 계산을 했다. 그리고 두 모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 근처에서 눈이 맑은 젊은 직원을 불러 조용한 자리로 갔다. 나는 종이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죠? 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오지랖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그의 말은 쏟아내듯 이어졌다. 이 집에서 저 모녀는 요주의였고 반찬을 셀프로 가져오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고함을 치거나 다 먹은 뒤에 머리카락을 트집 잡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없는 리필을 요구하며
사장 나오라고 1시간 넘게 버티기도 했다. 나는 그 말들을 종이컵의 물처럼 단숨에 삼키지 않았다. 삼키면 쓴맛만 남는다. 대신 적었다. 날짜, 정황, 표현. 글자 하나하나를 쓰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패턴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접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다. 예상한 대로 사랑은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엄마, 그건 직원의 일방적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해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내 말이 사실일까 두려워서 끝까지 아니라고 외치는 듯한 눈빛. 나는 그 떨림을 보았다. 그 순간 나도 흔들렸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괜히 편견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증거를 더 모아. 아직은 단서일 뿐. 나는 다투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라. 다만 엄마의 지원은 여기까지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이름으로 결정을 내려라.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이 낯설게 보였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밥그릇 밑에 글씨가 떠올랐다. 아드님,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 문장은 명령 같기도 했고 부탁 같기도 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탁이라면 왜 나에게? 명령이라면 왜 지금? 사흘 뒤 진우는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내가 한 일은 간단했다. 해리의 공개 SNS 목록을 엑셀에 정리했다. 방문한 장소, 날짜, 해시태그, 각 장소의 리뷰를 훑고 삭제된 댓글 흔적과 비슷한 민원 패턴을 모았다.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장문의 리뷰 거의 다 먹은 뒤 머리카락 트집, 전액 환불 요구는 소불고기집의 서술과 일치했다. 나는 캡처만 보내고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상대의 방어를 부른다. 증거는 침묵으로 설득한다. 그 주말 진우가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 주차장에서부터 이상했어요. 해리가 안내 직원에게 반말을 하더군요. 카페에서는 음료 늦었다고 10분 넘게 훈계를 했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가 스스로 본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며칠 뒤 웨딩 플래너와의 상담에서 두 모녀는 제일 비싼 걸로만 보라고 했다가 이어서 반값으로 깎으라고 했다. 플래너는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혼 준비는 사람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 문장을 들은 뒤부터 아들의 눈빛은 변했다. 그러나 사랑의 관성은 길다. 감정의 진공은 논리를 집어삼킨다.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다음 카드를 준비했다. 나는 믿을 만한 사설조사원을 소개받았다. 요구는 명확했다. 재정 상태, 채무, 연체, 소득, 생활 패턴. 작은 조각이라도 빠뜨리지 말 것. 일주일 뒤 봉투가 도착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와 도표들은 관계의 겉모습을 박살냈다. 모녀의 총부채, 연체 기록, 카드론, 현금 서비스, 소득 부재, 고가 소비 패턴. 거주 아파트는 이미 경매 개시 예정. 조사원의 결론은 간단했다. 결혼을 통한 재정 착취 목적이 강하게 의심됨. 나는 종이를 덮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아들에게 꺼내야 하지?
내 안에서 두려움과 책임이 동시에 부딪혔다. 진실을 알리는 일은 때로는 상처를 내는 일과 같았다. 하지만 상처를 감추면 곱는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집으로 그들을 불렀다. 두 모녀는 얼굴 가득 승리의 미소를 달고 들어왔다. 사부인, 드디어 결심하셨죠? 우리 해리 혼수 목록이. 나는 말을 끊었다. 작은 쪽지를 먼저 내려놓았다. 그들의 표정에 0.5초의 멈칫이 생겼다. 그 틈에 나는 웨딩 플래너의 진술서, 업장들의 사실확인서, 전 연인의 증언서, 요약본을 순서대로 펼쳤다. 그들의 말은 점점 짧아졌다. 끝으로 나는 가장 두꺼운 봉투를 열어 재정보고서 표지의 요지만 읽었다. 총부채, 연체, 경매, 소득0, 월지출 2천. 단어는 칼날이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는 방패를 관통한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끝내자. 해리는 눈물을 켰고 박선자는 고함을 질렀다. 나는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법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만 끓였다. 뜨거운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식으며 필요한 온도로 내려온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전략은 세 가지였다. 상대의 허위사실, 유포 대비 자료 선제 확보, 명예훼손 사기 미수 맞고소 준비, 온라인 게시물 즉시 조치 루트 사전 세팅.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한다. 그리고 절차는 기록으로 움직인다. 며칠 뒤 예상대로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다. 파혼 통보한 파렴치 모자 운운. 동우수 암시, 눈물 사진 첨부. 나는 댓글을 읽지 않았다. 링크를 열고 PDF 저장, 전체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기록, 원문 보존만 했다. 진우는 분노했지만 나는 손목시계를 톡 쳤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자료부터.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나에리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습성의 문은 보통 이렇게 열린다. 우리는 그와 통화했고 그는 법정 증언 의사를 밝혔다. 퍼즐은 조각이 맞아야 그림이 된다. 이 조각은 패턴을 상습으로 올려주는 키였다. 나는 식당으로 찾아가 쪽지를 붙였던 젊은 직원에게 정식 사실확인서를 부탁했다. 그는 천천히 써주었다. 말보다 느린 글씨가 오히려 정확했다. 사장은 말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나오는 길에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나는 말없이 인사만 남겼다. 은혜는 단어가 아니라 태도로 전해진다. 마지막 밤 나는 식탁 위에 종이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쪽지, 진술서, 캡처, 보고서, 각 자료의 출처, 날짜, 연락처, 요지를 표로 재정리하고 파일명 규칙을 통일했다. PDF, 마지막으로 USB에 암호를 걸고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싸움은 정리된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나는 다음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다. 감정은 뒤에, 절차는 앞에. 2부. 증거는 침묵으로 설득한다. 파혼이 선언된 날 이후 집안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다. 진우는 방에 틀어박혀 말이 없었다. 방문 너머로 가끔 들려오는 건 의자 끄는 소리, 깊은 한숨, 그리고 휴대폰 진동음뿐이었다. 내가 부엌에서 컵을 씻을 때마다 물방울 소리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묻어났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의 방 앞에 국을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힘들면 울어도 된다. 대답은 없었다. 문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만 꿈틀거렸다. 남자는 흔히 눈물을 약점으로 배운다.
아들은 그 벽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쳤다. 엄마, 난 바보였어요. 왜 그걸 못 봤을까? 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눈빛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 같았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손바닥이 떨렸지만 울진 않았다. 대신 담담히 말했다. 사랑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야. 그건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래.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렸다. 오랜만에 그는 울었다. 남자의 울음은 오래 눌려있던 마른 우물 같았다. 터져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고여있던 도끼를 씻어낸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이제라도 울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법적 절차에 차가운 톱니바퀴.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이 무너진 자리에 법의 절차가 들어서면 사람은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다. 상대 측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은 도착했다. 금액은 3억 원. 터무니없는 숫자였지만 그 안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협박과 압박? 하지만 나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통화했고 맞고소 접수, 정보 공개 청구, 임시조치 요청 절차를 순서대로 밟았다. 놀라울 것도 없이 기일은 잡혔다. 그 사이 세상이 움직였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 사과문이 아닌 옹색한 해명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되었다. 우린 억울하다. 시댁 쪽에서 부당하게 파혼을 강요했다. 삭제는 흔적을 남긴다. 로봇 차단 설정도, 캐시도, 사람들의 기억도. 우리는 변호사 조언대로 원본 수집을 마쳤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다. 박선자의 먼 친척 아주머니였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돈 문제로 동네를 돌았어요. 빌리고 안 갚고 평판 나빠지면 이사 가고 해리한테 시집 잘 가면 인생 바뀐다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고요. 그의 눈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사의 피로. 나는 묻는 건 많지 않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했고 가능한 자료 문자, 사진, 날짜를 요청했다. 감정적 서술은 법정에서 힘을 잃는다. 객관과 일치성, 이 두 가지가 기록의 두 달이다. 조정의 날, 조정기일 당일 우리는 일찍 도착했다. 회의실은 건조했다. 탁자 위 물컵조차 미지근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구태연했다. 정신적 손해와 결혼 준비 비용을 말했고 원만한 합의를 반복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였다. 우리 변호사는 준비한 폴더를 열었다. 이름표가 붙은 투명 포켓에서 자료가 정확히 튀어나왔다. 사실확인서 묶음, 전 연인 진술서, 재정보고서, 요약, 온라인 허위 게시물 보존본, 타임라인 도표. 설명은 간결했고 질문에는 번호로 답했다. 회의실 공기는 바뀌지 않았지만 밀도는 달라졌다. 상대 측 변호사의 시선이 종이에서 종이로 이동하며 점점 느려졌다. 마치 숨통이 조여드는 듯한 표정.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차갑게 생각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절차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세 줄이었다. 위자료 소송 취하, 실명 사과문 게재, 우리 가족에 대한 불가접 각서. 대신 우리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 이 싸움의 목표는 징벌이 아니라 복구였다. 우리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면 된다. 박선자는 별말이 없었다. 해리는 울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의 연출은 사라지고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만 남았다. 조정위원은 페이퍼를 곁눈질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의 공기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승리감이 아니라 정리감이었다. 회복의 시간. 사흘 뒤 온라인에 짧은 사과문이 올라왔다. 저희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진심은 없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우리는 약속대로 형사 절차를 접었다. 변호사는 아쉬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죠. 실제로 멈춘 것은 우리 쪽만이 아니었다. 채권자들이 움직였다. 연체와 경매 예정 소식은 어떤 전화보다 빨랐다. 그들의 세계에서 숫자는 가장 시끄러운 언어였다. 누군가는 아파트에 딱지를 붙였고 누군가는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 소식을 친척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타인의 파국에서 얻을 감정은 없다. 다만 인과는 기록된다. 한편 우리 집은 평범으로 복귀했다. 퇴근 후 진우는 집에 곧장 오지 않았다. 산책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거나 책을 오래 읽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을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밤에 거실 조명만 켜고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불안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집은 소음이 적다. 새로운 인연. 한 달쯤 지났을까 진우가 서점에서 사람을 만났다. 소연. 도서관 사서. 화려함은 없고 수수한 웃음이 있었다.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상처받은 경험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녀의 작은 배려에도 그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엄마, 혹시 난 또 틀릴까봐 두려워요. 나는 단호히 답했다.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다른 건 내가 이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야. 증거와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눈. 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걸 나는 보았다. 긴장이 풀리는 작은 순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징후였다. 첫 방문 날 소연은 현관에서 반듯하게 인사했다. 나는 그 반듯함이 과한 예의가 아니라 몸의 밴 습관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부모 이야기를 했다. 작은 인쇄소를 꾸준히 운영한 아버지, 긴 시간 가정을 지킨 어머니, 두 사람이 산책할 때 손을 꼭 잡는 습관. 그녀의 말 속에는 자랑보다 존중이 많았다. 나는 과일칼을 내려놓고 잠시 그녀의 옆모습을 봤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등급표를 찢어버렸다. 사람됨은 점수가 아니다. 태도의 총합이다. 계절이 바뀔 때 진우는 서점 한 코너에서 손편지로 청혼을 했다고 했다. 반짝이는 반지 대신 평생 당신의 독자가 되겠다는 문장을 건넸다고. 나는 웃었다. 내 아들이 문장으로 청혼하는 사람이라니. 그 메모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문장은 오래간다. 에필로그와 감사. 결혼식 날 나는 사회자를 보지도 꽃 장식을 세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축복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이 보였다. 나는 한 손으로 잔을 들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살다 보면 밥그릇 밑에 문장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 그 문장을 읽을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읽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번에 배운 절차였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소불고기 집에 들렀다. 젊은 직원은 여전히 눈이 맑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정식으로 전하고 짧은 편지를 건넸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서랍에서 첫 쪽지를 다시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 번진 잉크. 나는 그것을 새 종이에 붙여 보관했다. 기록은 사건을 기억으로 바꾸고 기억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며칠 뒤 진우가 퇴근 후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설명은 줄이고 기록을 늘리는 편이 내게 맞다. 이번 일의 교훈을 한 줄로 적으라면 나는 이렇게 쓸 것이다. 사실로 보고 절차로 움직이고 사람으로 마무리한다. 그게 끝이었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도 밥그릇 밑에 숨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부디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